여기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해. 네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뭐 다 이유가 있었겠지. 뭐 오죽하면 뭐 나한테 이러겠냐. 야 임마, 그래도 임마 우리 임마 친구잖아. 그리고 야속한 세상에 쫓기고 있는 한 남성도 있었죠. 이때 소녀는 남성들에게 붙잡힐 지경에 이르고 거리로 몸을 날리자 남성의 차량에 부딪히고 맙니다. 차에서 내리는 동주.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동주는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해도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도망칠 사람이 아니죠. 그때 선생님 CPR이요. 내가 할게. 소년의 심박이 멈추고 응급조치를 해보지만 형, 소년의 심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모르는데. 현재 시간 23시 33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자리를 피하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동주는 시리에 빠집니다. 그때 형.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가가는 동주. 그리고 소녀는 기적적으로 심박이 돌아오지만 다시 정신을 잃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벽을 뚫고 튀어나와요? 진짜로 딱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정신을 잃은 소녀는 병실로 옮겨지고 동주는 경찰서에 출석해 소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사고에 대해 진술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제출하시고요. 네. 육동주 씨 오늘 천운이에요. 사망했던 피해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주는 피곤한 하루를 돌이키며 벨트를 푸는데 현장에 떨어져 있던 소년의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지 이름이나 좀 확인해보자. 가방을 뒤져보는 동주. 가방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플로피 디스크와 이상한 돌, 그리고 소년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원고가 들어 있습니다. 동주는 원고를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스릴러였고 마치 실제 살인을 목격한 것처럼 사실적이고 압도적인 재미를 안겨줍니다. 야, 천재네. 의사인 수연은 소년의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돌아올까요? 두고 봐야지. 그리고 소년의 손을 잡자 꿈을 꾸듯 수연의 기억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잠시 뒤 소년이 병실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년은 옆방 병실에서 발견되죠.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혜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소년은 정신을 잃고 또 쓰러집니다. 대박 지린다. 깜짝이야. 너 뭐야?
언제 왔어? 용대는 동주의 친구입니다. 둘은 같은 대학 문예부 출신이지만 동주는 작가가 되길 꿈꾸며 펜을 놓지 않았고 용대는 경찰이 되어 동주를 응원하고 있죠. 몰입도가 끝내준다. 이거 탁월한 문장력, 선하게 된 놀라운 통찰,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흥미진진한 스토리. 아니야. 겸손할 거 없어. 용대는 이번 작품은 예전과 다르게 느낌이 온다며 동주를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합의는 해야 돼. 너 엄마 진짜 실형받을 수도 있어. 동주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주가 교통사고를 내던 날 어머니는 정신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수치가 0.09야. 실형 나올 수도 있어. 무조건 합의는 봐야 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주려 해도 그 엄마 전세금에서 1,500 빼주시고 그만큼 이 월세로 돌리면 안 될까요? 네 엄마가 월세로 돌린 지 꽤 됐어.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써버린 뒤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빼서 어디다 썼어? 또야? 또 남자한테 사기당한 거야? 아이, 동주야. 투자한 거야. 몇 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정신 좀 차려! 도무지 돈을 마련할 곳이 없는 동주. 결국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친구에게 연락해보는데 너 그 미안해하지 말고 너 일단 연락 좀 해. 알았지? 사고가 일어났죠. 너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랑 잘 안 되매? 뭐 그 자식한테 부탁하라고? 아니 공모 당선되면 그때 갚는다고 하면 되잖아. 동주는 합의금을 위해 명석을 찾아갑니다. 그는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자 유명한 출판사의 사장이죠.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그렇지 뭐. 여전히 택배는 하고 동주는 원고를 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뭐 운동도 되고 오히려 글도 더 잘 써져.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니까 인간 탐구도 되고 현장감 있는 소재도 없고 뭐 일석이조야. 잘 됐네. 야, 근데 내가 시간이 좀 없다. 작가하고 약속 있어. 자존심 상하지만 어렵게 입을 여는 동주. 나 그것도 돈 좀 빌려주라. 돈 얼마나? 1,500. 알았어. 너무 쉽게 허락하는 명석. 하지만 언제 갚을 건데?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 당선금 받으면 내 바로 갚을게. 내 이자까지 쳐서. 야,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 로또 될 확률이 당선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 그는 동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한 동주는 재능 있는 거 알아. 아는데 당선 수준은 아니야. 힘들어. 소년의 원고를 던져줍니다. 읽어보고 얘기해. 당선 수준인지 아닌지. 시간 나면 읽어볼게. 한편 현수는 동주의 사고를 조사하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어? 망가져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상한 현상을 듣게 됩니다. 망가져? 왜? 누전이래요. 누전? 그 사고 현장 도로 CCTV도 전부 고장났대요. 번개 맞아서. 이렇게 되면 동주의 사고 고의성을 증명해줄 사람은 소년뿐인데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올 수 있고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죠. 보호자하고는 연락이 됐어요? 피해자 신원 파악이 안 돼요. 지문조회 한다면서요? 안 나와요.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 실종 신고 접수된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소년이 정신을 차리거나 소년을 찾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 소지품이라도 있으면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참, 어젠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는데요. 사실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현수에게 전화가 와 대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도중 동주에게도 전화가 오죠.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냐? 당연한 걸 왜 물어? 뭐 벌써 다 읽었어? 반쯤? 뭐 읽다 말았다고? 출판하자. 명성은 원고를 읽고 대박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당장 동주에게 계약을 제의하고 그토록 꿈꾸던 작가 데뷔를 눈앞에 둔 동주는 차기 작가집 포함해서 내일이라도 계약금 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밧줄을 놓칠 수가 없었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 두 번 제안 안 한다. 두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동주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한민국을 강타합니다. 현수는 강에 빠져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시체를 찾아냅니다. 뭐 나온 거 있어? 사체 부패가 워낙 심해서 육안으로 확인 어렵지만 신경철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철은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배우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종된 상태였죠. 그거 뭐예요? 피해자 입안에 들어있었어. 범인이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청테이프로 봉인했으니까 일부러 넣은 거지. USB입니다. 범인은 이것을 피해자의 입속에 의도적으로 넣었죠. 어떻게 됐어? 국가수 결과 나왔어? 내일 중으로 나온답니다. USB는? 국가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신경철 실종 당일 행적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주변이 탐문조사 시작해. 강대수. 예. 신경철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 CCTV 몇 개야? 150개 정도. 215개. 그러니까 견적 나오지?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되겠지? 동주의 엄마는 성공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작가를 성공할 줄 알았다? 태몽이 남달랐잖아 네가. 두렁이랑 호랑이랑 한꺼번에 꿈에서 봤는데 난 태몽인 줄도 모르고 복권을 샀잖아? 벌이가 좋아지자 모자의 사이는 돈독해지고 영숙은 이런 아들을 주변에 자랑하기 바빴죠. 아이 늦었다 엄마 끊어. 아이 끊어. 이거 쓰는 거야? 소년의 가방입니다. 아니야 이리 줘. 동주는 옥탑방에서 회사가 마련해준 근사한 저택으로 이사합니다. 감옥이야. 딴 집 말고 글 쓰라고 집어넣은 감옥. 나도 갇히고 싶다, 야. 그리고 용대는 소설책의 사인을 부탁하지만 아이 무슨 사인을 해.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그런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죠. 한편 병원에선 소년이 깨어납니다. 2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교통사고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소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가족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지만 다른 후유증도 생길 수 있나요? 환청이나 환영 같은 거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환영이 보입니다. 머릿속에 안개 같은 걸로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정밀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어요. 사고 충격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인 것 같은데 차츰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잘 먹고 마음을 편히 가져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 환영을 보는 소년, 그리고 환영 속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의사 이수연입니다.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조금 전에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소년이 깨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고 있죠. 저기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소년은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병실로 들어갑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선혜 씨죠? 그리고 할머니에게 부탁을 받았다며 말을 전해줍니다. 저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미쳤어요? 예? 나가요. 나가요. 너 뭐야? 이때 험상궂은 남성이 들어오고 소년은 남성을 밀어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말을 전하는 소년.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다 안다고.
여성은 소년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에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 요양원에서도 잘 지냈어. 거기 보내서 병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애달퍼하지도 말어. 할머니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갈게요. 병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거는 동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 방에 이 이불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진짜 모르겠다 진짜. 누구세요? 제가요 가해자입니다. 교통사고 낸 사람이 저거든요. 이때 소년은 동주의 손을 잡지만 이상하게 동주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가?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가해자가? 동주는 소년이 미성년자라 지문 등록이 안 된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소년이 누군지 경찰도 찾지 못한 걸 알려주죠. 그때 네, 정말로 할머니는 숨을 거두십니다. 어떻게 한 거야? 할머니 돌아가실 걸 어떻게 미리 알았던 거야?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소년은 방금 전 병실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소년은 가방 어딨어요? 대답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지품을 찾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야? 형이 갖고 있어요? 조용히 병실로 데려가 대화를 해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약한 존재야. 이 살다 보면 이 뜻밖의 상황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어. 계획적으로 나쁜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인간이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 동주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구구절절 핑계가 길어지죠. 게다가 난 똥통에 빠져있는데 동아줄이 보이는 거야. 악마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구슬을 잡았어. 형, 알아. 다 변명이고 개소리라는 거. 이해하기 힘들겠지. 맞아. 이해하기 힘들 거야. 이해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소년은 원고를 기억조차 못했고 형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 아니었어? 쫓기고 있었어요. 소년이 기억하는 것은 비오는 날 자신을 쫓던 남자들의 형체만 기억합니다.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죠. 가방을 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가방 지금 형네 집에 있어요? 이때 누군가 동주의 집에 들어와 가방을 찾아냅니다. 동주는 가방을 가져오기로 약속하고 소년이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경위를 묻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초능력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겼다고 말하죠.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땐 끔찍한 고통이 느껴져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동주는 분명 눈앞에서 소년이 사라지는 것과 남성을 날려버리는 걸 보았죠. 일단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교통사고 이후에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이 초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사고 순간을 떠올리는 동주. 그때 분명 소년은 번개에 맞은 것처럼 연기가 났었습니다. 번개. 번개요? 나는 어때? 뭐가요? 나한테도 뭔가 보이거나 들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주에게선 아무 감정도 기억도 읽히지 않습니다. 야 세상 무서워. 너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이 슈퍼파워가 재앙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너 이용하려고 들 거야. 형은 믿어도 돼요? 형도 날 이용할 거예요? 이용할 확률 100% 아니 200%.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이 보이지 않죠. 그래 낡은 가방. 그거 혹시 그거 네가 버렸어? 없어. 아니 다 찾아봤다니까 없다니까. 용대에게 물어봐도 행방을 모릅니다. 이상합니다. 그때 네, 누군가 가방을 가져간 것이 확실합니다. 한편 현수는 신 감독의 사건 증거를 살펴보다 익숙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년 전 살해당한 피해자 전두현입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2년 전 살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죠.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 전두현의 살해 현장과 신경철 살해 현장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전두현의 입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입니다. 2년 전 죽은 전두현의 입엔 그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 증거가 있었고, 얼마 전 발견된 신경철 감독의 입엔 여배우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USB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나무 조각이 나왔고요. 똑같은 성분으로 보이는 조각이 발견됩니다. 만약 이것의 성분이 같다는 게 밝혀지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연쇄살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의 비틀어진 탐욕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범인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 모방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맞는 말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범인이 피해자들이 범죄 증거를 입에 넣을 리가 없겠죠. 공통점이 또 있어요. 현수는 잡지에 실린 인터뷰 사진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4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죠. 전두현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제 생각엔 범인이 일부러 남기고 간 것 같아요. 사진엔 2년 전 죽은 전두현은 없지만 얼마 전 죽은 신경철 감독과 대광그룹 이태만 회장, 서울지검장 최종남, 그리고 경제학 교수인 나상우, 이렇게 4명이 찍혀 있습니다. 이들은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포르투나라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포르투나 대표 강혜경 역시 이들과 고교 때부터 친분이 있는데 DF건설 강대식 회장의 혼외자예요. 재밌는 건 신경철 감독이 죽기 전 나상우를 제외한 3명이 만난 정황이 있고, 그 나상우는 이미 실종된 지 7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잠깐만, 나상우 교수는 지금 실종 상태 아닌가? 7년쯤 됐지?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3명일 수도 있습니다. 동주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아, 깜짝이야. 명석은 동주의 책이 현재 판매량 1위인 걸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주는 도둑이 다녀간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대충 대답하죠. 너 참 어이가 없다. 아니 최소한의 감사 표현은 해야 예의 아니냐?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냐? 야, 베스트셀러는 홍보가 좌우하는 거야. 어쨌든 저녁 때 회사에서 축하 파티 할 거니까. 야, 나중에 통화하자. 이 자식이 신분 상승 시켜놨더니 미쳤나? 감히 내 전화를 먼저 끊어? 며칠 전 얼핏 보긴 했지만 볼수록 놀라운 동주. 그 뭐야? 네 눈. 좀 전에 막 파랗게 변하고 그 아저씨 막 뒤로 밀리고. 가방 가져왔어요? 동주는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쫓기고 있었다고 했지? 네. 다른 거 더 기억나는 건 없어? 없습니다. 소녀는 가방을 보면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 싶어 부탁한 거였죠. 뭐 특별한 건 없었어. 볼펜, 만년필 같은 뭐 필기구랑 돌덩이랑. 돌덩이를 왜 갖고 다녀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요? 구식 그 카세트 플레이어? 마이마이요? 그래, 그 마이마이. 넌 어떻게 그런 걸로 음악을 듣냐? 구하기도 힘들 텐데. 그런데 소년의 기억 상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럼 음악을 뭘로 들어요? 어플로 듣지. 그게 뭔데요? 어플이지 뭐긴 뭐야. 현수는 선배인 병만과 함께 신경철 감독이 자주 방문했던 포르투나를 찾아갑니다. 그날 신 감독이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터진 불미스러운 일로 신 감독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이태만 회장과 최 부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혼자 남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대리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신 감독은 연락이 되지 않았죠. 신경철 씨가 만취한 상태라면 대리기사는 대표님이 부르신 거겠네요. 늘 부르는 곳이에요. 가실 때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현수는 신 감독과 전두현의 시체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혜경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나무 조각 같은데
뭔가 짐작 가는 것 없으시고요? 네. 혜경은 그날 신감독에겐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보다 훨씬 오래된 어느 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닐까요? 넌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무슨 소리야? 야, 베스트셀러 작가 만들어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못해도 최소한 기쁜 척이라도 해야 예의 아니야? 내내 인상 굳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 나 오늘 컨디션이. 동주는 원고를 훔친 것 때문에 항상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직원들은 이런 동주의 성격이 까칠하게만 느껴졌겠죠. 아, 이제 뭐 택배기사 육동주가 아니다 뭐 그거야? 너 말이 심하다. 명석과 동주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저기 잠깐 나와보셔야겠어요. 이때 동주의 어머니가 출판사를 방문합니다. 여기 왜 왔어? 딱 맞지 않네? 아니 왜 왔냐니까? 구경하러 왔지.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러운 동주. 아,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출판 기념으로 조촐하게 회식 중이었거든요. 일이 커지자 어머니를 따로 불러 짜증을 내고 된다고. 아니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엄마 마음대로야? 난 그냥 출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상황은 엄마 왜 이렇게 이 생각이 없어? 이명석 저 자식이 날 얼마나 비웃겠냐? 직원들은 또 어떻고?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줬죠. 엄마 창피해? 어머니는 철없이 사고만 치고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고생하며 동주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동안 무시당하고 산 거 한 방에 다 보상받은 것 같아서 너무 들뜨고 기분 좋아서 엄마 철없이 굴었어. 자신의 상황 때문에 화를 냈던 동주는 마음을 추스리고 회식 장소에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난 뒤 어머니는 잘 들어가셨대? 잘 들어가셨어. 둘의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니가 참 소박하시더라. 아니, 인간적이시지? 솔직하고. 아직도 일하시는 모양이던데? 그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 워낙 이 독립적인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석은 선을 넘어버리죠. 어머니 최저 학력이 어떻게 되시냐? 다음엔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려. 직원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 교양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응? 참을 수 없습니다. 동주는 얼굴에 상처만 남기고 집에 돌아옵니다. 육동주 씨, 잠깐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카이, 그 남성입니다.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수정은 그런대로 괜찮았어. 하지만 엔딩은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야. 소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엔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와 현재 부분은 문장만 고쳤고 엔딩 부분은 동주가 장작했습니다. 저 만나죠. 만나서 얘기해요. 때가 되면 한 번은 만나게 되겠지. 아니,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또 연락하지. 도움을 청하는 동주. 야, 오늘 언제 끝나? 어제 당직 서서 지금 퇴근하려고. 왜? 야, 우리 집 가서 CCTV 좀 설치해줘. 용대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전화가 걸려온 곳을 살펴보지만 CCTV나 흔적을 찾을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죠. 이때 편집장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가 있으니 서둘러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죠. 아니, 이 얼굴로 이 인터뷰 못해요. 그 다음으로 밀어주세요. 육 작가님, 이미 한번 미루셨고요. 이번 인터뷰 펑크 내면 그땐 다른 기사가 나가게 될 겁니다. 폭행과 계약 위반.
결국 인터뷰에 끌려오는 동주. 그리고 놀라운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작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을까요? 유명 북유튜버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네, 동주의 소설 내용이 무려 27년 전 소평호수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말이 있었고, 작품의 서사는 제 상상력에서 출발된 그 픽션입니다. 제발 저린 동주는 고민도 없이 자신의 창작이라고 잘라버리죠. 간다 그럼. 사과는 하고 가야지. 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해. 근데 열등감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건 지성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치한 행동이야. 둘은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이해는 해. 나에 대한 질투와 이 작가로서의 열등감을 네가 가진 그 자본으로 누르고 싶겠지만 그건 지성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지. 널 질투한다고? 서로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험한 말을 주고받지만 사실 둘은 누구보다 잘 어울리고 호흡도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를 조롱한 것에 대한 사과는 네 그 잘난 얼굴에 스크래치 낸 걸로 대신한다고. 간다 임마. 잘난 척 좀 자제해라. 반사? 저 자식이 정말 반반사다. 병 많은 술집을 다시 찾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했을 땐 신경철 시차가 이미 떠나고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대리회사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라 당연히 실종이나 살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때 차에 탔던 대리기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어떻게든 찾아야 합니다. 차키 건네실 때 범인 얼굴 보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만약 범인이 대리기사로 변장한 거라면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혼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대리기사를 부를 타이밍까지 딱 맞춰서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만약 공범이 있다면요? 공범? 포르투나 직원 중에 누군가가 공범이라면 범인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선 공범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날 술집에 있던 사람 중 공범이 있다면 신 감독을 해쳐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게 공범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국가수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뭐래? 신경철과 전도연 사체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 재질 동일합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빛은 보이지 않고 안개는 점점 짙어지기만 합니다. 박현수입니다. 이때 소년이 정신을 차렸다는 연락을 받는 현수. 그리고 그녀의 책상엔 택배가 도착했는데 동주의 소설이 들어있었죠. 소년을 찾아갑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담당했던 경찰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직 소년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혹시 그 가족을 찾았습니까? 확인해봤는데 실종신고 접수된 게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수막을 걸자는 현수. 연락처는 담당 경찰서나 제 연락처 넣으셔도 되고요. 캥기는 게 있는 동주는 자신의 연락처만 넣으려 하지만 가방 얘기가 나오자 형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확실하게 받을 테니까. 못 믿어요. 형이 가방도... 알았어. 넣자. 형사님 번호도 넣고 내 번호도 넣고 내 주소도 넣고 됐지? 그럼 확실하지? 귀신같이 말을 잘라버립니다. 책 잘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그리고 건강이 좋아진 소년은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담당이와 상의를 하는 동주. 그 아이 등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요? 오래된 흉터로 보여요. 짐작이지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찾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정이 딱하고 갈 곳이 없기에 동주는 내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수가 집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 책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보낸 적 없는데요? 안 보냈다고요? 현수는 소설 속 내용이 27년 전 사건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 똑같다며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사건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아주 세밀한 현장 상황, 범행 수법까지 유사해요. 마치 살인 현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설 속 살인 사건을 현실에서 이 재현이라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떤 바보 작가가 자기 소설을 모방해서 살인을 저지릅니까? 물론 동주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이러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자신에게 누가 이것을 왜 보냈냐는 거죠. 지인 중엔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고 작가님이 보낸 것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래서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설은 사건이 일어난 후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범인이 소설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없고 오직 사건의 디테일을 아는 누군가 글을 썼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용의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의문을 풀려는 것뿐이에요. 과학 수사를 하세요. 왜 형사가 소설을 쓰고 있어요? 9월 19일 밤 11시 이후에 어디에 계셨어요? 이것은 신 감독이 죽은 걸로 추정되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동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죠. 형사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 교통사고 응급실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날은 동주가 교통사고를 낸 바로 그날입니다. 알리바이도 확인하셨고 이제 취조 끝났으면 그만 가주시죠. 제가 아주 바쁩니다. 동주는 실제 사건 보도를 찾아보며 소설 속 내용과 비교해 봅니다.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JS의 괴성은 높아지고 K의 카메라는 가열차게 돈다. 소설은 4명의 소년이 동급생을 괴롭힌 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소평호수의 시체를 버립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범인으로 의심받던 소년들은 혐의를 벗어 풀려나고 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남성이 범인으로 잡혔죠. 아니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야 이거. 우연이야. 이때 병만은 형사 출신이자 현재 국회의원인 변종희를 찾아갑니다. 전두현이라고 기억하시죠? 전두현? 27년 전에 소평호수 사건 때 목격자였던. 알지. 그 친구 살해됐다면서. 네, 27년 전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2년 전 사료된 전두현입니다. 범인 아직 못 잡았어? 예. 원점 재수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27년 전 병만은 변종희를 도와 소평호수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형사님이세요? 무슨 일인데? 소평호수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자신이 현장을 목격했다며 한 소년이 찾아왔죠. 그때의 소년을 찾는 병만. 하지만 이 학생 연락처를 좀 알고 싶은데. 실종됐어요. 학생은 사건 이후 오랫동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현재 사건과의 연관점을 찾기 위해 27년 전 사건을 살펴보죠. 이 사건은 증거 하나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두현이란 목격자의 증언으로 노명남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27년 전에 검거한 범인 진범이 맞긴 한 거예요? 도대체 2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야, 이... 빨리 끝내. 너도 편해. 잠도 못 자고 꼴이 이게 뭐야? 네, 변종희는 자신의 경력을 위해 전두현을 시켜 범인으로 노명남을 지목하게 했고 당시 신입이었던 병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이것을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처대가 심장병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어서 신장이 온통 아이한테 가 있었거든. 변 선배가 돈까지 챙겨주면서 아이 옆에 있어주라고 하길래 그런다고 했지. 그땐 진짜 고맙게 생각했고. 동주도 27년 전 사건을 조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27년 전 사건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직 중이던 교장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오, 왔어? 잘 지내셨죠? 아이, 그럼. 아이고, 그 생리현상 좀 해결하고 올 테니까 잠깐 안에서 기다려. 그리고 교장이 화장실로 향한 사이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소년도 놀라운 사진을 발견합니다. 동주는
동주는 처음엔 당연히 닮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진 속 학생은 소년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동주는 교장에게 사진 속 학생에 대해 물어보고 그도 실종 상태인 걸 알게 됩니다. 실종됐다는 말씀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게 언젠데요? 그 이강산이 언제 사라진 겁니까? 놀라운 건 강산의 형도 함께 실종됐는데 지금은 철거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천연보육원이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형하고 둘이 지냈어. 그의 형은 병만에게 사건의 진실을 진술하려 했던 이하늘이란 학생이었죠. 이 얘기 혹시 누구한테 한 적 있어? 아니야. 잘했다. 하지만 병만은 그를 변종일에게 데려갔고 근데 네 증언만으론 증명하기가 곤란한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네.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날 이후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강산 형 이름이요. 하늘. 예? 스카이. 이하늘. 돌아가는 길 놀라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하늘. 스카이. 카이? 스카이. 카이. 네, 동주의 집에 침입했던 도둑은 가이란 이름으로 글귀를 남겼죠. 어쩌면 이하늘은 살아있고 그가 복수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싸우지 말라니까. 약 떨어지실 때 되셨잖아요. 가만 있어봐. 돈 줄게. 저 드라이 값으로 퉁쳐요. 드라이도 안 맡기면서 받아. 카이는 사이가 돈독해 보이는 남성과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익숙합니다. 네, 이 남성은 27년 전 사건의 진범으로 누명을 쓴 누명남입니다. 그리고 이때 현수는 경찰청 CCTV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소설을 전달해준 사람이 누명남인 걸 알게 되죠. 저한테 소설을 보낸 사람이 노명남이에요. 확실해요. 노명남을 찾아가는 병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27년 전 사건이 아닌 2년 전 죽은 전두현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한 번 누명을 쓴 탓인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누명남. 밖으로 나갑니다. 노명남이 도주했어. 차 넘버 보낼 테니까 승용차 집에 내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해. 동주는 집으로 돌아와 소설과 사건의 내용을 취합해봅니다. 소설에는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재벌 아들인 T, 영화 감독이 꾸민 K, 이 K는 신경철의 약자겠죠. 그리고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J와 S까지 적고 사건을 목격한 하늘과 그의 동생 이강산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명석에게 전화가 오는데 우리 형이 너랑 만나겠다니까 내일 무조건 시간 내. 너 형이 날 왜 만나? 격려하고 싶으시대. 격려? 격식 갖춰서 제대로 입고 나와. 실수하지 말고. 태광구루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잠깐. 너희 형이 내 소설을 읽은 거지?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시간 내. 명석의 형도 1995년 졸업생입니다. 히트만. 소년, 아니 강산을 만납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강산은 동주의 가족 사진을 본 걸 말하며 자신이 동주의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을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기억인데?
동주의 아버지가 어떤 가방을 줬다는 강산. 아마 이것이 동주가 잃어버린 가방이겠죠. 아니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가방을 준 기억이 있어? 네. 아무도 믿지 말라면서. 아무도 믿지 마. 보육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어서 가. 어서.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소설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등장인물에 우리 아버지가 없었어.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있나. 소점. 무슨 소리예요? 있었다. 소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하늘이의 안식처로 서점이 등장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대 아버지 얘기는 없어. 가방 얘기도 동생 실종 얘기도 없어. 사건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디테일. 네, 이 원고는 소설이 아닌 하늘이 작성한 진술서이자 아버지가 이광선한테 가방을 줄 때 원고는 이미 가방에 있었어. 복수를 위한 계획서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가희도 몰라. 쓸 수가 없었던 거야. 소설 1막은 이하늘이 목격하고 경험한 서평호수 사건의 전말. 이막은 카이의 복수 계획. 1막과 2막 그 사이에 아버지 얘기가 있어. 카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동주는 강산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강산의 기억 속 아버지의 서점, 동주 서점이 있던 곳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를 만난 날, 그러니까 가방을 받은 그날 너 사고가 났다고 했지? 불가능하지만 기억은 그래요. 불가능하지. 우리 아버지는 1995년에 죽었고 넌 지금 2022년에 있으니까. 황당하다는 거 알아요. 기억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 인정한다고요.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시간의 오류야. 그리고 서점은 재개발이 결정되어 없어진 상태였죠. 저기에 동주 서점이 있었어. 재개발로 헐리기 전까지.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형이 말했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현재를 살아. 그냥 네 행복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살아. 동주는 강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신의 기적이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봐. 왜 네 기억이 사라졌을까? 그건 기억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야. 왜겠어?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니까. 하지만 강산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감추는 거 있죠? 감추기는 뭘 감춰? 있어요. 진실을 말해요. 과연 이들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고 강산이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JTBC 드라마 기적의 형제 리뷰였습니다.